어느 날 갑자기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내일 댁으로 방문 조사를 가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10중 8구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고 집을 치워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실제로 67세 김 어르신은 조사관이 자녀가 용돈을 주느냐는 질문에 효자 자식 둔 걸 자랑하고 싶어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준다고 말씀하셨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명절에만 겨우 받으셨는데 말이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수십만 원의 생계비를 날려버리는 나비 효과가 됩니다. 자, 오늘 20년 경력의 복지 전문가가 조사관의 진짜 속마음과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5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자주 묻는 질문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웃으며 묻는 이 질문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부양 여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주 오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답변하면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적 이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핵심 의도는 자녀와의 관계, 단절 여부 및 실질적 경제 지원 확인을 위해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은 우리 아들이 효자라 매주 오고 용돈도 넉넉히 줘요. 자랑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자랑을 너무 늘어놓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올바른 답변은 서로 먹고 살기 바빠서 명절이나 생신 때만 겨우 연락하고 지냅니다. 형편이 어려워 도와줄 처지가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리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조사관은 어르신들의 소비 패턴을 통해 숨겨진 소득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은 기초연금 30여만 원 뿐인데 공과금과 식비로 100만 원씩 쓰고 있다면 조사관은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돈이 있구나라고 의심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의도는 신고되지 않은 노동소득, 예를 들면 폐지수거, 단기 알바나 후원금 확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에는 통장에 찍히지 않은 현금 거래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올바른 답변은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으로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반찬값을 줄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을 담담하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또 많은데요. 이 질문은 2가지를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자, 두 번째는요. 의료급여나 간병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가? 특히 65세 미만 수급자라면 이 답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강제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의도는요. 근로능력 판정 및 의료 필요도 측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은요. 나야 아직 쌩쌩하지 운동도 매일 해. 과도한 건강 자랑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변은 현재 복용 중인 약, 봉투나 진단서를 보여주며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 오래 서 있기 힘들고 당뇨약을 10년째 먹고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리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질문. 월세는 밀리지 않고 제때 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둘러보는 이유는 거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가구나 갑자기 생겼다면 출처를 묻기도 합니다. 특히 월세 체납 여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집주인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척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의도는요, 실제 거주 여부 및 주거지 지출의 정당성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해야 하고요. 이제 올바른 답변으로는 계약대로 월세를 통장 이체하고 있으며 관리비가 부담되어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틉니다.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고요. 자, 5번째 질문은 이날 들어온 200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조사관은 이미 여러분의 금융 내역을 다 보고 옵니다. 갑자기 들어온 목돈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모두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의도는요, 재산 은닉 여부 및 비정기적 고액 소득을 파악함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통하지 않고요. 괜찮은 답변이라 함은 그건 작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혹은 조카가 병원비 보태라고 한 번에 보내준 겁니다. 라고 용도를 정확히 소명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영수증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꼭 기억하세요. 조사관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오는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께 국가의 예산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확인하는 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의 의도만 잘 파악하셔도 억울한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수급자 조사를 앞두고 불안해하시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수급자 방문 조사를 가겠다는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10분 중 9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집을 치워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67세 김 어르신은 조사관이 자녀가 용돈을 주냐고 묻자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준다고 말씀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수급자 탈락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사실은 명절에만 겨우 용돈을 받으셨는데 말이죠. 체면 때문에 한 그 거짓말 한마디가 매달 나오는 생계비를 날려버리는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전문가인 조사관이 던지는 질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팩트 기반 답변법을 낱낱이 추가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자녀 관계와 부양 의무의 함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비 조달 방식에 숨겨진 의도고요. 세 번째는 건강 상태와 근로 능력 판정 기준. 네 번째는 주거 환경과 실제 거주 확인. 5번째는요, 통장 거래 내역 소명 방법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면 조사관이 문을 두드릴 때 미소 지으며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조사관이 거실에 앉아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안부입니다.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요? 혹은 딸이랑 연락은 잘 되시나요? 라고 묻죠. 근데 이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2026년 현재 부양의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실질적인 부양은 여전히 조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조사관의 숨은 의도는 자녀가 실제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거나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효자라 매주 오고 올 때마다 고기 사 먹으라고 돈도 듬뿍 줍니다. 이 말 한마디면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가 깎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답변은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얼굴 한번 봅니다. 연락도 가끔 안부 묻는 정도지 제 생활을 도와줄 형편은 못 됩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달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경제적 생존 능력을 묻는 질문인데요. 조사관은 어르신이 제출한 서류상의 소득, 기초연금 등 외에 신고되지 않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조사관의 숨은 의도는 공적 연금 외에 폐지수거, 파트타임 알바 혹은 지인에게 받는 정기적인 후원금이 있는지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생활비가 수입보다 훨씬 많아 보이면, 예를 들면 수입은 30만 원인데 관리비 식비가 80만 원 지출된다. 그럼 그 차액의 출처를 끈질기게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나라에서 주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수당으로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찬은 복지관에서 주시는 걸로 해결하고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를 막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어디 편찮으신 곳 없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어르신 건강해 보이시는데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라고 묻는다면 이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숨은 의도는요.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는 겁니다. 특히 65세 미만이라면 이 답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강도 높은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등급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나야 아직 청춘이지 산에도 매일 가고 힘쓰는 일도 자신 있어. 과장된 건강 자랑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답변은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을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당뇨가 오래되어 합병증이 걱정되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10분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매달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하시고 필요하다면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월세나 관리비는 밀리지 않고 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은 주거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집안 곳곳을 살피는 것은 어르신이 실제 이 주소지에 사는지, 그리고 주거 환경이 수급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관의 숨은 의도는요. 위장 전입 여부와 주거급여가 실제 월세로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집안에 고가의 최신 가전제품이나 명품이 있다면 그 구입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답변 가이드를 하나 드리자면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말씀하세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살고 있고 주거급여 나오는 걸로 제 날짜에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집기류가 좋아 보인다면 오래전 형편이 좋을 때 샀던 거다. 혹은 지인이 버리는 걸 얻어온 거다. 라고 명확히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통장 거래 내역과 고액 입금을 소명해야 되는데요. 몇 달 전 통장에 들어온 이 목돈은 뭔가요? 라고 물으실 때 이때가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조사관은 이미 여러분의 1년치 금융 내역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갑자기 찍힌 100만 원, 200만 원의 정체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의 숨은 의도는요. 숨겨진 재산, 적금 만기나 비정기적인 큰 소득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른다는 대답은 은닉 재산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답변 가이드를 드리자면요. 당황하지 말고 사실대로 소명하세요. 그건 갑자기 몸이 아파 수술비로 쓰려고 동생에게 잠시 빌린 돈입니다. 라거나 오래전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겁니다. 라고 용도를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관련 영수증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방문조사 대응 3계명이 있는데요. 이제 조사를 잘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정직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체면 차리느라 부풀리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없는 건 없다고 하시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조사관은 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르신이 정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는 공무원입니다.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시면 조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결과도 명확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요,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약봉투,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등을 미리 한 곳에 모아두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조사가 끝난 후에는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라고 정중히 여쭤보시고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조사관이 집안을 둘러볼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집안 물건도 조사의 대상인가요? 조사관이 거실에 앉아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슬쩍 주방이나 방안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때 사생활 침해 아닌가 싶어 불쾌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조사의 일부입니다. 만약 집에 최신형 고가 안마 의자가 있거나 80인치 넘는 대형 TV가 새로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입이 적다면 이런 비싼 물건을 살 돈은 어디서 났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답변 가이드를 드리자면요. 만약 선물을 받았거나 중고로 저렴하게 구한 것이라면 미리 말씀하세요. 이 TV는 작년에 아들이 쓰던 거 버리기 아깝다고 가져다 놓은 겁니다. 혹은 이 안마 의자는 지인이 이사 가면서 중고로 싸게 넘겨준 거예요. 라고 명확히 출처를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재산 산정, 오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억이 안 날 때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조사를 받다 보면 3개월 전 통장에서 나간 50만 원 어디에 쓰셨나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지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조사관은 이미 여러분의 지출 패턴을 다 파악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은요. 거짓말은 기록에 남지만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답변은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은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연락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하세요. 지어낸 답변보다 추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신뢰를 줍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조사관이 돌아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물어보십시오. 조사관이 가방을 챙겨 일어나기 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추가로 증빙 서류를 내야 할 것이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나중에 전화로 뭐 가져오세요 하면 더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제 정보가 혹시 사실과 다르게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소명하면 될까요? 라고 확인하세요. 조사관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살짝 확인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수급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정장치입니다. 자, 조사관이 떠난 직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조사관이 떠난 후 메모가 나를 살린다. 조사관이 문을 나서고 나면 긴장이 풀려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종이를 꺼내 오늘 어떤 질문을 받았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간략하게 적어두세요.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한 말과 다르게 결과가 통보된다면 이 메모가 아주 중요한 이의 신청 자료가 됩니다. 자, 메모 항목에는요, 조사관 이름, 방문 시간, 주요 질문 내용, 내가 답변한 수치, 금액, 날짜 등을 적어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요. 달라진 수급자 관리 시스템.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전산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에이 설마 모르겠지 하고 숨기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조사관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나가는 병원비 영수증, 밀린 월세 고지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보가 힘입니다. 특히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응원드리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동주민센터에서 내일 댁으로 방문 조사를 가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전혀 당황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대처하시고 앞으로도 복지와 여러분의 노후 길라잡이 역할을 이 채널에서 확실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이모님들, 삼촌님들 도움되는 내용 앞으로도 꾸준히 이 채널에서 양질의 컨텐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